안녕하세요. 늙은도령 신현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앞에 영상에서 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일을 좀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마더리스 브루클린이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노튼이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마지막까지 다 보고 나니까 각본 감독도 에드워드 노튼이 했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미국의 대공황을 조금 지나서 미국이 번영의 시대를 달릴 때 알렉스 볼드윈인가 그 볼드윈 형제의 큰 형인데 그 제일 유명해졌죠. 영화 배우로서도 형제들이 대부분 다 영화 배우가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성공했던 그 큰 형이 그 야망을 가져서 뉴욕이라는 도시를 세계적인 그 도시로 발전시키는 건설업자로 나와요.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이명박스러운 게 많이 있는 애지만 이명박보다는 훨씬 더 한 단계 높은 그런 수준의 애 같더라고요. 그거에서 여러 가지 얽힌 것들을 풀어가는 건데 주인공인 에드워드 노튼이 그 뇌에 약간의 그 어렸을 때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거기서 뭐 수녀한테 엄청나게 맞고 자라고 뭐 이러는데 뇌에 약간 이상이 좀 있어서 일종의 그 발작 비슷한 것들이 가끔가다 나오는 거예요. 말하다가 말고 이프 뭐 이러고 뭐 이렇게 얼굴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나와요. 이렇게 특유의 그 연기력이 있으니까 에드워드 노튼이요. 에드워드 노튼이 제가 지금 그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리처드 기어하고 나온 영화 중에서 거기서 이중 인격을 완벽하게 그 표현하는 것으로 아주 세계적인 젊은 스타로서 그러면서 에드워드 노튼이 그 이후로 이제 헐리우드에서 중요한 영화를 많이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 많이 못 컸어요. 에드워드 노튼은 예를 들면은 그 젊은 시절에 그 연기력으로 완전히 그런 탑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대표적인 게 로버트 드니로고 로버트 드니로와 항상 비교가 되는 알파치노 같은 이런 두 배우는 그렇게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둘은 예전에 험프리 보카트나 뭐 스펜서 트레이시나 이 정도로 초특급의 수준까지 올라간 배우가 됐는데 그 후에 나온 연기 잘하는 배우 중에서 뭐 디카프리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조금 나이가 많았지만 자니 뎁도 있었고 이런 사람에 비해서는 그 뒤에 나왔지만 에드워드 노튼은 연기력은 그런 평가를 받았지만 거기까지는 못 올라갔 그런 배우였어요. 그래서 특급까지는 못 갔죠. 그런데 이 에드워드 노튼이 그 영화를 보니까 이 헐리우드 키드들로 저처럼 살아온 사람들은 많은 그 영화에서 오마주를 봤을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는 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카사블랑카를 좀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주인공이 이렇게 그 뇌에서 일으키는 간질 발작 비슷한 거로 정상적으로 뇌가 잘 돌아가고 명석함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이제 그런 그 경련이 일어나면서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말을 하게 돼요. 이게 뇌과학에 보면은 그렇게 그 뇌가 한 부분이 망가져서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응용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그 옛날에 그 사이코를 막 생각나게 해요. 감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감독이 만든 사이코는 그 되게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조금 혼용한 것 같고 여자 주인공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여자 조연급으로 나오는 그 흑인 여성이 에드워튼하고 나중에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전형적인 그 미국식 결론으로 끝내버리지만 아무튼 이 흑인 여자와 에드워드 노튼은 옛날에 그 시드니 포아티에가 주인공으로 했던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생각나요. 그 영화는 그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인데 아카데미 역사상 최고의 여성 배우로 치는 캐서린 헵번, 연기력으로 치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4번이나 받았으니까 캐서린 헵번과 캐서린 헵번의 영원한 그 파트너이자 실제 사랑도 나누었고 막 했던 스펜서 트레이시,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안성기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강호 뭐 이런 걸 합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결코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해진만큼 정도는 아니지만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는 대단히 못생긴 편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연기력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스펜서 트레이시가. 그런데 특히 캐서린 헵번하고 둘이 부부나 연인 관계로 나오는 영화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때 그 백인 여성의
부모로 나오고 시드니 포아티에가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그 흑인이 거기서 이제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나와서 흑백 갈등을 그리면서 그것을 넘는 것이 좀 나오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그레고리 퍼릭이 주연했던 신사협장의 어떤 유태인들에 대한 공격 비난으로부터 유태인들하고의 그 어떤 관계를 그린 내용도 조금 나오고, 대공황 이후 그 시대 때, 그래서 그때 비슷할 때 나왔던 게 그 소설로서는 분노의 포도고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그것도 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대부도 무지하게 많이 연상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세팅도 그렇고 차들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풀어가는 과정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종합이 된 그런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요. 뭐 미국적인 결말로 가지만 그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 권력자의 그 뉴욕에 흑인들에 있는 빈민가를 다 내보내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는 놈이 있는데, 이놈이 젊었을 때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는 자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흑인 여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땡긴 거예요. 이놈이 남성 특유의 그 아주 못된 짐승적인 게 나오면서 이 여자를 사실상 강간을 해서 애를 낳게 했는데, 그 흑인 여자애가 권력자 그 볼드윈이 맡은, 그 볼드윈 형제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맏형이 이제 했어요. 그 사람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살도 많이 쪘고, 그 볼드윈 그 딸이에요. 자기가 이제 그 흑인 여성하고 관계에서 태어나게 한. 그런데 이 흑인 여성하고 같이 일하는 백인 여성이 이 사람의 최대 적이에요.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 못하게 막 막는 역할을 해요. 근데 얘는 권력이 원체 세니까 이걸 쫙 쓸어버리려면 쓸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민주주의가 한참 막 미국도 이렇게 퍼질 때니까 그 중간에서 에드워드 노튼이, 요즘에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예전하고는 틀리게 조연급으로 나오는 영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헐리우드는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되면 나이가 들어도 주연급으로 많이 나오지만, 최근에 누구냐, 그 브래드 피트가 나무조연상 받은 거 있잖아요. Once Upon a Time, Once Upon a 할리우드인가요? 옛날에 저기 할리우드에서는 해가지고 갔을 때 나무조연상 받았잖아요. 브래드 피트가. 그래서 디카프리오의 그러니까 주연으로 하고 그 뒤에 달는 스턴트맨 역할을 하면서 브루스 리도 잠깐 나오고, 브루스 리를 그 흉내내는 그런 것들이 잠깐, 그 타렌티노가 만든 영화죠. 또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이렇게 하듯이 브루스 윌리스가 참 그런 걸 많이 해요. 다이하드나 이런 거로 뜬 다음에도요, 최근에 와서 보면 조연급으로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게 로버트 디니로도 참 그렇게 많이 해요. 로버트 디니로는 정말 다작을 하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로버트 디니로는 기꺼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 유명한 진보주의자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헐리우드에는 메릴 스트립도 그렇지만 조지 클루니 아주 유명한 진보주의자고, 트럼프하고 엄청나게 싸우죠. 로버트 디니로도 마찬가지고요. 헐리우드는 그런 전통이 좀 있어요. 그 배우들은 브루스 윌리스나 로버트 드니로처럼 조연급으로 많이 나와요. 이 영화에도 잠깐 앞부분에 나오는 정도고, 잠깐 회상씬에 나올 정도고, 그 정도고, 주인공은 이제 에드워드 노튼이 각본과 감독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쓴 건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그 권력자가 이 딸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를 다 없애려고 해요. 그 볼드윈이.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 딸하고 얽히게 됐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사설 탐정인데 에드워드 노튼이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드워드 노튼이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정말 힘들게 자라고 정신적인 그 뇌적인 결함 때문에 이렇게 탁 돌봐주면서 키워졌는데, 에드워드 노튼이 자기 영웅처럼 생각했던 그 탐정이 헐리우드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조사해 보니까 돈으로 먹고 하려고 했던 거다. 그런데 다 나쁜 놈은 아닌 거예요. 대부분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가 뭐 많이 이제 이렇게 남겨주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에드워드 노튼이 그 뒤를 복수하기 위해서 하다가 또 멋진 대사도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복수는 그 늦게라도 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은 계속해서 남는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수라는 게 하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그래서 딱 조국이기 때문에 너무 생각이 난 거예요. 조국이 정말로 정말 안타까운데, 그렇게 해서 그 뛰어난 인물고 잘 살던 인물이 그렇게 됐으니까 고발인하고 막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그 순간에 조국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사들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래 그 영화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지 모르겠지만 뭐 유명한 영화들의
그 오마주들 같은 게 너무 많았어요. 택시 드라이버 같은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하긴 알렉스 볼드윈이 이 권력자가 흑인을 강간해서 낳은 딸이, 얘가 이제 뉴욕을 개발하는 개발업자로 이명박과 뭐 어떤 정치의 권력과 얽혀 있는 그런 놈하고 비슷한 놈으로 돼서 뉴욕을 자기가 다 키운다고 생각하고, 동생은 설계를 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고 막 이런 데에서 그 브루스 윌리스가 키워줘서 자라났던 에드워드 노튼은 그 브루스 윌리스의 복수를 하면서 이런 권력과 지저분한 얘기들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이 권력자가 이 강난에서 난 딸하고 사랑에 빠지고, 흑인 여자고, 그래서 시드니 포아티에가 그 나무주연상을 받은 초대받지 않는 손님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나오고, 그러하게 오마주 중에서 마지막에 누구냐, 그 에드워드 노튼이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된 다음에 권력자하고 딜을 해요. 전형적인 할리우드의 미국식 딜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이 여자 건들지 마. 그러면 내가 너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을게. 이거를 하고, 브루스 윌리스는 또 자기가 죽을 거를 예상을 해서 그 비밀 문서를 놨던 그 곳에다가, 그 사물함을 찾아서 에드워드 노튼이 마지막에 보는데, 거기서 이제 에드워드 노튼한테 남겨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살 수 있는 집을 해줘요, 브루클린 쪽에. 그래가지고 바다를 쫙 보고 있는 그 넓은 뷰를 보여주는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 에드워드 노튼이 그 딜을 해서 여자를 못 건들게 하고, 그 여자하고 이제 사귀게 되는 거고, 알렉스 볼드윈은 뭐 내일 투표해서 지면 어떻게 되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끝을 뭐 잘 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암시만 주고 끝났지만, 그 에드워드 노튼이 자기가 조사한 거를, 그래서 자기가 그 막 이렇게 조사하러 다닐 때 잠깐 명함을 훔쳐서 기자 노릇을 했을 때 했던 그 기자한테 그 비밀 자료를 보내줘서 이거를 폭로하세요. 대단한 거예요. 퓰리처상을 받을 거예요 하고 보내줘요. 보내주면서 그 기자가 그거를 받고 그것을 이제 뭐 이렇게 써서 이렇게 알리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영화가 계속됐다면, 영화는 거기서 항상 끝나는 거지만 인생의 삶은 그 다음부터가 진짜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서 끝나요, 영화가. 그러면서 이제 그 기자가 입은 이렇게 찢어지고, 그리고 그 에드워드 노튼하고 그 흑인 여성하고는 둘이서 이제 딱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앉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엔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보내줬을 때, 그것을 보면서 제가 요즘 최근에 밥 우드워드가 그 자서전을 내면서 뭐 트럼프 때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쏘는 걸 한국 정부하고 뭐 의논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건 반박을 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밥 우드워드가 우리가 워터게이트 때문에 대단히 위대한 기자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했던 그 한 사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로젠스타인인가 뭐 이름이 좀 이렇게 멋있는 이름이었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둘이서 그거를 했었잖아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요, 그거를 뉴욕타임즈도 한다고 포스트지에 보내니까 그 한 사람이 물어봐요. 왜 이걸 포스트에 보내냐 했더니, 이 권력자가 뉴욕타임즈를 잡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에 거기다 보내주라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뜻하는 게 워터게이트 사건을 뜻하는 거예요.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펜타곤 페이퍼라고 그거를 했던 그 당시에 그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4명이 모여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완전히 실패를, 미국이 참패를 하고 온갖 나쁜 짓과 닥지를 다 해야 되고 돈이란 돈을 다 쏟아붓는데, 세계 최강국이 베트남 같이 형편없는 데한테 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베트남을 사람이 단 한 명도 못 사는 지역으로 만들고, 그 위에 있는 베트남까지, 캄보디아나 이런 데까지 다 박살을 내겠다고 막 이런 걸 하면서, 미국의 그 국방부에 그 온갖 속살이 들어가 있는 얘기들이 다 나와 있는 게 펜타곤 페이퍼예요. 국방부에서 그런 기록을 다 남기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기록을 그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리암 리슨이 그거를 빼내서 딥스트로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딥스트로가 내부에서 고발을 해서 그 펜타곤 페이퍼를 이렇게 빼돌려 줬어요. 근데 FBI 부국장이었어요. 그게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게 알려진 후에 몇십 년 후에 이제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딥스트로가 그 사람이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2010몇 년인가?
그때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영화까지 되고 리암 니슨이 주인공으로 나왔고, 또는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지가 그거를 받아서 터트리는 과정을 그린 영화는 무슨 버드였어? 이렇게 이렇게 날라다니 플라이버드였나? 해가지고 나무주연상을 받던 그 친구가 편집장으로 나오고, 메릴 스트립이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영화도 또 이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하긴 그런 건데, 그래서 그 밥 우드워드 기자하고 또 한 명의 기자가 대단한 기자로 알려져 있고, 또 리영희 씨나 이런 우리나라의 그 좌파 학자들이나 진보 학자들이 뉴욕타임즈나 미국의 언론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지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의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석학들의 책을 읽었지만, 그 석학들도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갖다 쓰면서 자기 거를 강조하기 때문에요. 상당 부분은 그 허점들도 많이 드러나고요. 이게 너무하게 몰고 갔네.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 것만 갖다 인용을 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서 한쪽으로 상당히 편향돼 있으면서도 그래도 거짓말을 제일 덜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그래도 거의 대부분을 폭로하는 사람으로서, 석학으로서 이 사람은 정말로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은 일단은 어느 정도는 믿어주고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사람들이 좀 더 무슨 노음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놈이 누군가 하고 딱 봤더니 그 사람이 노음 촌스키였던 거예요. 그래서 노음 촌스키가 이게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 20년 가까운, 거의 20년 동안 그 많은 책을 읽으면서 할 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그때 주요 이슈가 나오면은요, 그 이슈에 관계되는 책들을 다 사다 봤어요. 그래서 항상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이해하려면 내가 무슨 책부터 읽어야 되는지를 찾아서 그런 책들을 막 사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인용하면 그 책들을 또 사서 보고 막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그때 이제 노음 촘스키가 하도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놈이야 하고 이제 노음 촘스키 책들을 거의 다 사다 봤어요. 근데 하여간에 미국에 살면서 미국을 가장 고발을 많이 하는 세계적인 석학이고, 또 언어학에서는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노음 촘스키가 원래는 이 언어 쪽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음 촘스키의 그 논문 중에 하나가 그 언어 구조에 대한 그 통사 구조론 같은 거는요, 인공지능을 만들 때 아주 핵심적으로 들어간 논문 중에 하나예요. 마빈 민스키나 이런 몇 명 인공지능을 만든 아주 거장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의 논문이 노음 촘스키 그 언어학 논문이에요. 그 정도로 노음 촘스키는 다방면을 했어요. 근데 노음 촘스키가 쓴 것 중에서 매스미디어의 정치경제학이라고 여론 조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블로그나 이런 거에는 참 많이 인용했던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에드워드 허먼. 이 사람이 네그리하고 같이 네그리는 하트구나. 윌리엄 하트였구나. 하트 바우먼하고 몇 편을 썼던가? 하여간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튼 스쿨의 재정학 명예교수가 유명한 사람인데, 둘이서 이제 이걸 하는 건데, 노음 촘스키가 더 알려져서 노음 촘스키의 책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 보면 선제 모델이라는 거를 어마어마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그 정부나 돈 많은 애들이 기업들한테 돈을 주면서 얼마든지 마음 놓고 부려먹을 수 있는 모델링을 해내요. 그거를 선전 모델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언론을 통제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나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때요, 미국의 정부가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할 것 없이요, 다 받아쓰기 하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보면은요,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렇게 대단한 그 플리처상을 받고 했지만, 그 정도로 대단한 그러한 기자들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 부국장이 그거를 다 풀어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워싱턴 포스트로 갔는데,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처음에 냈다가 압력받아가지고 워싱턴 포스트도 깨갱합니다. 그래서 계속 못하고요. 그 당시에는 뉴욕타임즈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정부가 불러주는 보도자료 가지고 계속 떠들었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 안에 있던 부국장이 또 정보를 다시 뉴욕타임즈에 흘려주고 해가지고 워터게이트 사건이 표면에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의 것들을 총 정리를 해서 쓴 책이 이 여론 조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그 두 기자와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즈가 그렇게 위대한 언론이었나?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미 반전운동이 벌어질 대로 벌어지고요. 외국에서는 미국이 이미 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무지하게 되고 있었을 텐데 미국만 언론이 통제됐었을 상태였던 거예요. 거기서 그 딥스로우가 어떤 부국장이 실제 내부 정보를 그거를 흘려줬기 때문에 된 거일 뿐이지 얘네들이 원래 뭐 언론 정신이나 저널리즘이 뛰어나고 그 특출해서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고발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요. 리영희 씨는 책에서 뉴욕타임즈나 이런 미국의 언론은 무슨 이렇게 하늘처럼 떠받들었지만 리영희 씨도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몰랐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미국이라는 언론이 이렇게 대단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박 우드워드 기자가 그렇게 대단한 기자도 아니었었어요. 나중에 이제 사후명성을 얻은 거예요. 연예인들도 나중에 사후명성을, 그걸 아우라 효과라 그래요. 이렇게 사후적으로 명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후광 효과를 받으면 이렇게 포장이 됩니다. 근데 박 우드워드가 요번에 문재인 정부하고 김정은이 난리쳤을 때 뭐 핵폭탄을 쓰자고 했느니 뭐니 이따위 소리나 해댔잖아요. 자서전에서. 근데 청와대에서 반박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드워드 노튼이 그거를 워싱턴 포스트에 딱 보는 순간 그 생각이 확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언론의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처음서부터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다시 읽은 이 미국의 성장은 끝난 거에서도 언론을 다루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때 황색 언론이라고 했냐면은 그 당시에 그 황색 저널리즘에서 어디서 최고로 인기 있던 게 그 옐로우 키드라는 그 만화 캐릭터가 있어요. 이게 옐로예요, 옐로. 그래서 걔가 원체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황색 언론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춤은 폭로요. 그냥 내용들이 뭐냐면 섹스, 폭력, 재앙, 린치 이런 것들로 넘쳐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뉴욕 월드하고 그 다음에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 하면 우리가 언론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그 오너로 생각하는 허스트도 원래는 그랬었어요. 그 둘이서요 얼마나 추접한 일들을요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이쪽이 누구냐? 풀리처가 세운 회사예요. 그게 풀리처상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언론이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930년대 그 허친슨 위원회가 나와서 이게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 해서 온갖 규제들이 오고 광고를 하도 싫어돼가지고 광고로 돈을 먹고 미국은 언론에다가는 어떠한 제한도 못 가게 됐기 때문에 유럽처럼 규제도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세금도 안 걷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광고를 마음대로 끌어다가 난리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전신이나 철도나 이런 게 발달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전국에 보낼 수 있게 되고 고속도로가 발전하고 막 이러니까 다 뿌릴 수가 있게 되면서 광고를 더 끌어올 수 있었고 그걸로 사람들한테 알리려니까 그 폭력, 섹스, 마약, 린치 막 이런 것들만 춤은 막 이런 것들만 내내야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규제를 시작하고 광고 수를 제한하고 뭐하고 미국에 그래서 연방통신위원회가 생겨가지고 그런 제약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허친슨 위원회가 그 당시 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모아서 언론을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미국의 언론을 그때부터 바로잡는 역할을 하면서 그게 잠깐 갑니다. 그리고 다시 선전 모델처럼요 받아쓰기만 했던 게 미국의 언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 되면서 미국의 언론들이 완전히 그 신분 세탁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사명 뭐 이런 게 그때부터 조금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허친슨 위원회에서 나온 것도요 제대로 통과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윌리엄 허스트나 플리처가 나중에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그리고 뭐 신문들은 무한대로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또 쪽팔릴 거 아니에요. 자기 살아온 인생이 언론 한답시고. 그러니까 플리처는 나중에 플리처상 만든 거고 허스트는 그 나름대로의 그 모델 언론들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조금 좋아진 겁니다. 그러다가 몇십 년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선전 모델이 돼서 돈이나 받고 정부에서 주는 대로 보도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펜타곤 페이퍼가 다시 한번 터지게 되고 이런 일이 거치면서 워터게이트 사건 뭐 이런 거로 미국의 그 언론들이 막 이렇게 하늘처럼 떠받들면서 조금 변한 게 지금의 미국의 언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뉴욕타임즈가 조금 괜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손석희가 뭐 뉴욕타임즈 할 때마다 저는 솔직히 정말로 그 말 들을 때마다 이랬었어요. 왜냐면 너무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무슨 걔네들이 요즘에 와서 뉴욕타임즈가 좀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수익 모델을 정착을 했고, 그래서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나고 다른 언론들은 다 죽어가는데 뉴욕타임즈는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돼서 독야청청하게 되니까 더 그런 거지, 그렇게 대단한 언론 아니거든요. 거기도 다 기록이 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레기가 아닌 적이 아주 극히 짧은 빼기 안 돼요. 그 기간 동안 미국은 엄청나게 미국의 언론은 포장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 에드워드 노튼이 포스트에다 그 자료를 보냈을 때 그 생각이 팍 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리처 상이라는 것도요. 플리처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정말 저질 짓거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이름을 세탁하기 위한 거예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만들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된 것 때문에 평생 고통을 받고 정신적 괴로움에 빠졌다가 노벨상을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래서 경제학상은 절대 만들지 못하게 했는데 나중에 그 스웨덴 왕립위원회에서 경제학상을 만든 거지만, 그래서 그렇게 정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 사람들의 몇몇 예예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개처럼 벌어서 지금도 개인 게 대부분이고요. 정승처럼 된 거는 극히 몇 개입니다. 그래서 한 영화를 보다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중동만큼 꾸준하게 개인적은 없었고요. 동아일보가 잠깐 안 그런 적이 있었지만 저희 고모부가 해직 기자였을 때 그때 외에는 우리나라 언론들도요 여전히 개였어요. 그래서 기레기로 추락한 것도 사실은 그냥 자기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뿐이에요. 요즘에 KBS가 조금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며칠 지금 저 오늘하고 어제 KBS를 못 봐서 저번 주만 이런 건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됐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것들을요 실제 공부해 보면요 허상들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가 늘어나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제가 그런 책들을 앞으로는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생각보다는 엘리트나 천재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면 다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만 그걸 다 통틀어도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은 다시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아, 조국이 그 뒤를 이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와서는 정말 복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은 영원히 지속이 된다라는 거를 조국과 조국의 가족들은 그것을 안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대반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적을 많이 지는 건 안 좋은데 현 문재인 대통령하고 많은 면에서 그런 비슷한 조국이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해서는 그 마더리스 그 브로콜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서 주절주절 떠들어봤어요. 예, 감사합니다.